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을 활용한 핵무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80년 전에 이제 등장했죠.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균형추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엄연히 차지하고 있는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그리고 또 핵융합 발전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이 기술의 핵심에 대해서 생활과학 수준에서 당연히 저는 이 분야 전문가 아니죠. 생활과학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러시아의 블라바라는 SLBM 잠수함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우리도 최근에 SLBM 기술을 개발했다고 정부가 발표도 했었죠. 예. 자, 이 블라바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 12m, 폭은 약 2m 되고요. 러시아제고 사정거리는 약 10,000km. 탄도의 위력은 100에서 150킬로톤. 참고로 일본에 들어졌던 원자폭탄이 약 20킬로톤 정도 되니까 그게 5배에서 7, 8배 정도의 위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보이시죠? 이 로켓터 꼭대기에 보이면 저기가 이제 우리 인공위성을 실어나르는 로켓 같은 경우는 안에 인공위성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무기로 사용되는 SLBM의 경우에는 저 뚜껑을 벗겨내면 저 안에 핵탄두가 들어있습니다. 블라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개가 아닙니다. 안에 6개에서 10개,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저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다중 돌입이라고 그러죠. 최대 10개의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각각의 목표에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10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1메가톤, 2메가톤급의 초대형 핵폭탄도 있었지만 요즘은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탄두 위력이 100에서 150킬로톤 이 정도 줄은 겁니다. 블라바에 의해서 보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탄두당 무게도 하나에 의외로 100에서 15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무 4를 실험했을 때도 탄두 중량이 2톤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이. 2톤이란 말은 정확하게 안 했고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가진 미사일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현무 3, 현무 4, 그다음 SLBM으로 이어지는 그 기술 개발의 단계를 봤을 때 현무 4는 다중돌입체 MIRV를 테스트한 게 아닌가. 예. 이 러시아 블라바 같은 경우에도 탄두 무게를 전체로 합치면은 1톤에서 2톤 사이가 되거든요. 10개 정도의 탄두를 다 넣었을 때 탄두와 그 밑에 RV라고 해서 탄두를 우주 공간에서 실어나르는 부가적인 그 구조체가 또 붙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중인 그 안창호급이죠. 이제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 수직 발사관의 지름이 우리도 한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 자, 말씀드린 대로 블라바 위에 미사일의 꼭대기를 벗기면 인공위성이 있을 자리에 이렇게 꽃갈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이 각각의 꽃갈이 핵탄두입니다. 예. 그래서 핵탄두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1986년도에 이미 지금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높이는 뭐 성인 키의 절반 조금 넘고 밑에 바닥의 직경은 30에서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자, 그리고 이제 핵무기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원료부터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핵무기 핵심 원료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입니다. 그리고 중수소 3중수소가 필요합니다. 중수소 같은 건 바닷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쉬운 거고 3중수소는 리튬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비하면 구하기 쉽습니다. 가격도 싸고. 자, 우라늄 235는 우라늄의 동위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우라늄은 우라늄 238입니다. 이것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골라진 게 우라늄 235입니다. 이거는 쉽게 분열이 됩니다. 폭발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농도만 충분히 있으면은 폭탄처럼 터집니다. 근데 이거는 0.7%밖에 없어요, 자연계. 그래서 이게 농축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플루토늄은 이거는 우라늄 235보다도 더 반응성이 좋습니다. 더 분열이 쉽게 됩니다. 핵이 전에 다른 물질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인데 원리가 같죠, 우라늄 235와. 근데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우라늄 235가 핵 분열할 때 그 부산물로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 안에 플루토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을 0.7%밖에 안 되는 것은 전혀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걸 농축을 시키게 되면은 3에서 5%까지 농축을 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핵 연료가 되고요. 이걸 85% 이상으로 농축을 시키면 핵 무기용이 됩니다. 핵 무기용급에 농축이 되면 이건 세게 부딪히기만 해도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핵 무기의 원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깐. 그 다음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라늄 238은 평소에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라늄 235가 핵 분열을 쉽게 일으키죠. 다른 두 물질로 쪼개지는데. 근데 우라늄 238은 99.3%의 우라늄이죠. 자연계였지만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235가 분열하면서 중성자를 쏘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성자에 맞으면 우라늄에 238이 우라늄 238이 밑에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단계를 거쳐서 플루토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전 핵 연료에 플루토늄이 미량으로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플루토늄은 우라늄 235보다도 더 뛰어난 핵 연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개발한 일체형 납 고속 정식로를 말씀드릴 때, 고속 정식로라는 개념, 그게 납이든 나트륨이든지 간에 이 플루토늄,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중성자가 물속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떨어뜨리지 않고 제 속도대로 맞을 수 있게 액체 금속을 쓰는 겁니다. 플루토늄이 분열하고 거기서 나온 중성자가 또 일반적인 우라늄 238을 이걸로 또 만들어주고, 그래서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연료로 훨씬 많은 열량을 내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핵 폐기물 고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방사능 문제도 현격하게 줄어들고요. 이게 이제 고속 정식로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 방식이 핵폭탄에서는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라늄 238, 일반적인 우라늄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는 거. 플루토늄은 핵 분열을 아주 잘하는 핵 연료라는 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핵 분열과 핵 융합을 볼게요. 핵 분열과 핵 융합 반응이 두 번씩 일어납니다. 핵폭탄 내에서, 현재 핵폭탄 내에서. 핵 분열은 우라늄 235가 이나 플루토늄이 전혀 다른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것이죠. 핵 발전소에서는 천천히 해서 그걸 전기를 만드는 데 쓰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폭탄에서는 이걸 가급적이면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반응을 진행시켜서 폭탄으로 쓰는 것이죠. 자, 핵 융합은 반대로 두 가지 다른 핵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핵 분열도 그렇고 핵 융합도 그렇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에서 발생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른 게 우라늄 235입니다. 모든 원자들의 핵을 다 분열시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쉽게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은 우라늄이 유일합니다. 플루토늄은 자연에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핵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도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핵 융합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계속 헬륨을 생성하면서 수소에서. 그래서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핵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게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켜서 헬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도 중성자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태양이라는 말이 핵 융합이 왜 나오냐면 태양이 이 원리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면 두 개 다 핵 분열 때 분열을 하게 되면은 분열된 두 개의 그 분리된 핵과 원래 핵과의 무게를 비교하면 무게가 줄어요. 반대로 핵 융합은 두 개를 뭉쳐서 새로운 핵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무게가 줍니다. 그 질량의 차이는 곧 에너지로 환원이 돼요. 그게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에서 의해서 이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이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융합의 경우에는 수소 1g이 석탄 21톤, 석유 12,500리터와 같은 열량을 가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핵분열과 핵융합 각각 두 번씩 핵폭탄 내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꽃갈 다시 한번 보시죠. 저 꽃갈 여기 두 개가 꽂혀 있고 밑에 아까 RV라고 하는 리엔트리 비히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꽃갈의 배를 가르면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가장 많은 체적을 차지하는 원통 모양이 보이죠. 이게 핵심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 원통에서 발생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의 큰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네, 원통이 이 원통이 각각의 두 번의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폭발의 결과로 이게 핵폭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 그림에서 보기 좀 복잡하니까 핵분열 시동기라고 한 게 1차고 핵융합 반응기라고 한 게 2차인데 1, 2차 그림을 각각 나눠서 볼게요. 자, 1차 보겠습니다. 1차 보면은 이 밑에 잘린 게 뭐냐면 중성자 발생기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중성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인데 처음에는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중성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일반 폭약, 밑에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일반 폭약을 터뜨립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고온 고압을 형성해서 플루토늄 이상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이상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베릴륨이라고 보이죠? 베릴륨은 뭐냐면은 중성자가 낭비되지 않고 연쇄 반응이 계속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플루토늄이 해서 일단 터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원자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터지면은. 터지게 되는데 고온 고압 1억 도 정도 이상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마지막에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맨 가운데. 그럼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에, 이 원통 하나 안에. 그러면 플루토늄이 완벽하게 연소가 됩니다. 완벽한 폭발을 보장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플루토늄이 폭발하면서 깨지기 때문에 일부분만이 연쇄 반응에 가담하고 일부는 남을 수가 있어요, 부산물로. 그래서 이걸 말끔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엄청 원자탄이 내부 이 조그만 꽃갈 안에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이 안의 상태가 전부 다 약간의 그 플라즈마 상태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체도 이미 원자 폭탄이 된 것이고 수소 폭탄이 된 것입니다. 수소 융합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낸 거니까 수소 폭탄입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이 전체로 핵분열 시동기라고 그랬죠. 시동을 한다는 것은 즉 이게 기폭제로 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발을 위한 예비 폭발입니다. 이 자체도 원자탄이 예비 폭발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방사성과 중성자 그리고 뭐 고압, 고온 엄청난 에너지가 두 번째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몰려가는 겁니다. 화살표를 향하고 있죠. 자, 그럼 핵융합 반응기 2차가 왔습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이제는 전체가 태양과 같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요걸로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원통이 이게 수소의 핵융합 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 그리고 핵심에는 뭐냐면 내관을 하나 박아놨어요. 내관을. 이 바깥은 뜨겁지 않습니까? 고온 고압 플라즈마 상태거든요. 태양과 같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그 열을 못 견디고 이 뇌관으로 심어져 있는 우라늄 235가 분열을 하면서 폭발합니다. 완벽하게 하겠죠. 주위가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끼인 수소를 안에서부터 또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깥에서는 엄청난 열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수소 핵융합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앞에보다 훨씬 에너지가 크겠죠. 자, 반응을 여기까지만 끝내면 이게 중성자탄이 됩니다.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중성자만 튀어나오거든요. 물론 일부 폭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한때 중성자탄이라는 말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핵폭탄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큰 폭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첫 번째 폭발이 이제 기폭제 역할을 했고 두 번째 폭발이 터진 것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마지막 그림으로 가셔 보시면은 첫 번째 폭발과 두 번째 폭발을 둘러싸고 있는 땅콩 모양의 테두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땅콩 모양의 테두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라늄 238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라늄 238.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인 보통의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맞으면서
플루토늄으로 갈 수 있다고. 플루토늄은 더 좋은 핵 연료죠. 지금 이 내부에 있는 지금 환경은 뭐냐면은 두 번의 핵 분열 폭발과 두 번의 핵 융합 폭발이 발생할 어떻게 보면은 태양보다도 더 높은 압력과 온도가 있는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일반적인 평소에는 전혀 반응성이 없는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연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라늄 238이 연료로 사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천천히 반응을 일으키면서 일부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만드는 수준이 있는데, 이런 극한의 조건에 처함으로 인해서 두 번의 핵 분열, 두 번의 핵 융합을 통해서 이 평범한 238이 플루토늄으로 전체 다 바뀌어서 그 짧은 기간에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껍데기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면서 폭발하는, 거기서 핵폭탄 전체 폭발력의 50%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각각에 들어간 재료가 모두 제 역할을 하면서 두 번의 핵 분열, 두 번의 핵 융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우라늄 238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면서 다시 핵폭발, 세 번의 핵폭발이죠. 그러니까 세 번의 핵폭발과 두 번의 핵 융합이 발생하면서 핵무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핵무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